지금 서울에 가만히 지도를 놓고 딱 보면 보여요. 별내나 다산이나 이런 데보다 집값이 싸요. 서울 시내인데. 그런데 강남구청까지 지하철 타면 20분, 18분 뭐 이렇게 간단 말이죠. 좋잖아요. 아, 배우 세대도 더 늘어날 거고. 늘어날 거고. 물론 여기가 아직까지 뭐 개발이 막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럼 이제 표 대표님을 모시고 한국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5년 전과 대비해서 뭐 하우스푸어 그리고 지금 영끌족이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영끌족의 문제 뭐라고 좀 보세요? 영끌족의 문제는 사실 영끌족도 영끌족이고 싶어서 영끌족인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1년에 영끌족이라는 단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23년에 영끌족이라는 단어 안 나오잖아요. 그냥 21년에 했던 영끌들이 불쌍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왜냐면 너무 고가의 아파트가 급등한 그 고가를 진짜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을 정도의 대출을 일으켜서 또 은행에서 대출을 그렇게 다 안 해주니까 처갓집에 빌리고 뭐 시댁에 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친구한테 빌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 대로 다 끌어모아서 산 게 영끌이잖아요. 그분들이 문제라고 하면 그렇게 끌어모아서 이자 감당하는 그 삶이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은 금리가 살짝 대출 금리가 내려왔어요. KB국민은행 지금 대출 금리 얼마인가요? 주담대 3.5 나오지 않나요? 네. KB가? 그러니까 지금 내려왔단 말이에요. 한 5.6까지 왔다가 내려왔는데 지금은 조금 한숨 돌렸겠지만 그래도 그게 굉장히 그 대출의 금액 양이 많기 때문에 아마 감당해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뭐가 문제냐면 뭐 대출의 양은 늘어나고 금리는 내려왔다 치더라도 이게 빨리 집값이 막 더 급등해가지고 내가 얼른 엑시티를 하고 팔고 나오면 좋은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빨리 팔고 나올 정도의 가격이 아닐 수 있잖아요. 뭐 조금 오르긴 올랐다지만 최고점을 능가해서 뭐 더 많이 올랐다 막 난리 났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분들 마음이 좀 힘들 거다. 그게 문제다. 영끌의 네. 문제는. 여전히 좀 대출 부담이 클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러면 이런 우리 젊은 분들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이런 구조인데 어떤 현실적인 방안이 좀 있을까요? 글쎄 뭐 나라에서도 세우지 못한 방안을 제가 어떻게 세울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공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많은 고가의 아파트가 분양이 돼도 그걸 또 악착같이 다 받는 거 보면 결국 사람들의 욕심이 그 공급을 만들어내고 있고 공급자의 시선으로 보자면 공급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이걸 지어놓고 있으면 시간 지나면 팔린다. 안 팔리는 부동산 받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있어서 수요가 정확히 예측이 되어서 적정선의 공급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일단 공급부터 고가에 하고 보니까 저는 그런 것이 좀 걱정스럽다. 그런 생각이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네. 그러면 뭐 지금 이미 좀 영끌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신 분들 대출 이자를 좀 버겁게 내시면서 지금 좀 버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 같아요. 많죠. 예. 영끌하신 분들 중에 다시 팔았다는 분들보다 팔렸다는 분들이 더 많죠. 팔렸다. 그러니까 왜냐면 공매로 넘어갔거나 경매로 넘어간. 아니면 할 수 없이 판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보고 팔았다가 아니라 그런 분들 엄청 많습니다. 뭐 그런 뉴스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영끌은 웬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사실 뭐 금융계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환율도 불안하고 또 금리가 계속 그렇게 우리가 2020년 뭐 이럴 때처럼 초저금리로 내려간다는 보장 자체가 없어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맞죠. 거의 그게 아마 컨센서스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리한 영끌, 그 무리한 영끌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산 아파트가 빨리 또 급등할 것이다. 빨리 올라갈 것이다. 지금 막 얘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너도라도 살려고 달려든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지난 영상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공급이 부족하다, 분양가 오른다, 전세가 밀어 올린다. 그럴 바에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난 건 있는데 그렇다고 가격이 갑자기 2배, 3배 이렇게 뛰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2021년, 20년, 19년 때의 그 법을 막 튕겨 올라가던 걸 지금 만약에 또 벌어진다. 그럼 여러분 정말 집 사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여기 사서 여기서 팔아야지 하고 막 사잖아요.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데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일본처럼 이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아마 아실 테지만 집값이 30% 전체적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부도입니다. 국민 부도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영끌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 뭐냐면 이건 아시고 하세요. 대다수가 이 내용을 몰라요. 강남의 아파트 값이 정말 많이 뛰고 그들이 리드하지 않습니까? 값을.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저도 사실 깜짝 놀란 자료가 하나 있어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대치팰리스라고 레미안 대치팰리스라고 있어요. 근데 2017년도가 30평대 아파트가 그때 당시 거래가가 17억 정도 했어요. 지금 뭐 30억 정도 하는데 17억 정도 하는 그 아파트를 조사를 했더니 대출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아, 다 현금이라는 거죠. 재건축 단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안 받고 강남 아파트를 사신 분들을 남들은 대출 받아서 그걸 쫓아가려고 애쓰니까 오히려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일단 한 달에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무조건 현금 체력, 금융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저축을 좀 해라. 종잣돈 만들고 인생이 기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수는 있는데 갑자기 내가 영끌을 통해서 강남 집을 어떻게 할 거야? 뭐 마포 집을 내가 사서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사실 가당치가 않습니다. 아까 그 대치팰리스 같은 경우는 대출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시기에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마레프 아파트도 30평대가 거래가 많이 됐는데 2017년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70%가 대출이에요. 자, 그러면 제 얘기에 또 반문하겠죠. 자, 2017년에 그렇게 70% 대출을 받아서 산 마레프의 집주인들은 20년, 21년 폭등기 때 이미 팔고 나와서 이익을 받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서 영끌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나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익 받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제 이분들도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분들 입장에서는 20년, 21년에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서 리치 에펙트, 부자가 된 느낌을 갖고는 있을 수 있으나 여기도 불안불안하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만 무조건 쫓아가서 난 누구처럼 영끌해서 이거 살 거야, 자산가치 올릴 거야, 이런 생각은 영끌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뭐 레버리지가 양날의 검이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우리가 아파트 시장만 좀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한 300~400채씩 이렇게 뭐 빌라를 갭으로 사가지고 전세 사기도 또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빌라 오피스텔 아직도 아파트랑 달리 좀 침체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요 시장은 좀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되게 중요한 질문을,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빌라 얘기는 좀 앞으로 미래적인 얘기라고 저는 보는데, 빌라 사기를 칠 수 있었던 사람들의 그 핵심이 뭐냐면 전세 대출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빌라의 가격은 가늠할 수가 없어요. 9억이나 새로 지은 거나 이렇게 뭔가 가격 비교를 하기가 참 애매하고 자기들끼리 선정하기 나름이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로 사기치는 건 너무 쉬웠던 일이죠. 그래서 몇백 채씩 사서 몇백억씩 사기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신 분도 있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제가 취재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빌라가 빌라 포비아 현상이 일어나서 빌라를 기피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지금 빌라를 사야 할 때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빌라를 사는 것도 나쁘게 안 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바보야. 아파트 사야지 빌라 사라고 그러냐. 네가 뭘 하냐. 또 이러는데 좀 전에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고가의 아파트가 아니면 제2의 나중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빌라를 지금 사는 거 좋다. 지금 빌라 가격이 많이 하락했거든요. 아파트 가격은 뛰었지만 빌라 가격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전세도 안 나가요. 잘. 그렇죠. 거의 월세화 됐죠. 그리고 대출가 그거를 낮추는 바람에 허구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떨어져서 있는 그 빌라를 사는 청년 세대들이 있다. 이걸 가늠해 보면 자꾸 너무 고가의 아파트만 보지 말고 빌라 시장을 차라리 이럴 때 선점하는 게 어떻겠느냐.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런 빌라, 오피스텔 이런 시장들이 뭐 빌라 포비아처럼 굉장히 꺼려하는 이런 상품이 되어버렸어요. 그 왜냐면 그 네. 사기꾼들이 하도 많으니까. 많아서. 그래서 사기꾼들을 제가 표용호 TV에서 사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대놓고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이게 법이 너무 허술해서 앞으로도 이런 대놓고 사기치는 사람 많이 나와요. 이런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 청년들이 꿈을 꾸고 서민들이 꿈을 꾸고 뭐 빌라에 사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마치 이렇게 위험한 폭탄처럼
인식되게 만드는 그 사기꾼들에 대한 엄벌에 대한 규정을 국회에서는 그런 법을 바꾸지 않고 지금 맨날 이상한 법. 청년들에 대한 삶이나 서민들에 대한 삶은 다 말만 하지 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건 좀 국회에서 좀 나서서 법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대표님 그 저평가된 빌라 어떻게 좀 우리가 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빌라들이 많이 저평가돼 있고 또 앞으로 개발도 가능한, 물론 뭐 개발해서 시공비가 비싸니까 그것도 못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차피 시간은 또 많이 남아 있어요. 앞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빌라를 선택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직접 거주할 것인가, 아니면 그야말로 투자용으로 장기간 이렇게 두고 갈 것인가. 보통 빌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가장 그 에어리어가 후진, 그러니까 오랜 노후된 빌라를 사라.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왜 그런 빌라를 추천하냐. 그래도 깨끗한 빌라, 새 빌라를 추천하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새 빌라는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이 다 새 빌라가 들어오면 거기는 뭐 한 50년 걸려요. 네, 노후도 문제 때문에. 노후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내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내가 거주의 가치를 두느냐, 투자의 가치를 두느냐. 뭐 빌라라고 해서 매번 투자의 가치만 생각할 수 없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살면 거주의 가치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걸 좀 가늠해서 내가 니즈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고 나는 투자야. 난 지금 아파트가 없어.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아파트를 갖고 싶은데 지금은 너무 비싸니까 난 빌라를 사놓고 때를 기다릴래 하는 분들은 좀 허름한 빌라 내부 수리해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빌라에 깨끗한 빌라가 좋다 하면 또 깨끗한 빌라를 사서 보유하고 계신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사실 빌라 지금 사라고 권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콕 찍어드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페용TV 부동산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제 신념이 뭐냐면 어떤 부동산을 권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막 임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임장 갔더니 저를 따라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줄줄이. 네네. 제가 저기 그 분자선 저 위에 거기가 이제 뭐 모아타운도 한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그걸 믿고 간 건 아니고 어디가 교통이 편하고 어디가 살기 좋은가를 가늠하기 위해서 어디를 이렇게 갔는데 몇 분이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지하철역에서부터 봤다고. 그래서 어디 가서 뭘 보는지 같이 가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야 안 봅니다 하는데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전 많이 다닙니다. 아, 네네네. 광진구죠? 지금 말씀 주신 데가? 아닌가요? 네. 강남구청까지 지하철로 딱 15분, 20분 걸리더라고요. 뭐 개발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보다 지금 서울에 가만히 지도를 놓고 딱 보면 보여요. 그 제가 말한 좀 전에 말한 지역이 별내나 다산이나 네. 이런 데보다 집값이 싸요. 서울 시내인데. 네네. 그런데 강남구청까지 직장이 많다고 하는 강남까지 지하철 타면 20분, 18분 뭐 이렇게 간단 말이죠. 네. 좋잖아요. 아, 배우 세대도 더 늘어날 거고. 늘어날 거고. 네. 물론 여기가 아직까지 뭐 개발이 막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게 오히려 젊은 청년 세대들이 계속 뭐 좋은 거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보자.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의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부동산을 접근하신 분들이지 빨리 사고 빨리 팔고 이러진 않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기 막 받아 적는데 주소진 얘기 안 합니다. 예. 네. 지금 전세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뭐 빌라에 대한 뭐 전세 사기 위험 때문에 또 아파트로 쏠림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어떤 전세 대란 우려, 이 사태가 지금 어떻게 조금 주춤해지나요? 아니면 조금 더 이게 좀 한동안 지속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 우리 모든 심리는 한번 달리면 멈추지 않아요. 어떤 충격이 있기 전에는 멈추지 않거든요. 일단 지금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물론 전세가가 오른 지가 꽤 오래됐어요. 야금야금 올라왔는데 중요한 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21년 최고가를 찍었을 때, 아파트 가격 최고가 찍었을 때 전세가보다는 싸요. 한 15% 정도는 쌉니다. 최소한. 전세가가 아직까지 21년 최고가를 뚫지 못했고, 그러나 이게 지금 전세가 오르는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전세가가 최고가를 찍는 건 또 일도 아닐 것이다. 금방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전세 대란은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왜 대란이 시작됐냐라고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전세를 못 구하니까 아파트를 오히려 구매하려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전세가 그렇게 가격이 뛰면서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는 대란이 시작된 거죠.
전세제도가 전세 사기로 인해서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음. 이런 부분 어떻게 좀 유지돼야 되나요? 아니면 좀 손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나요? 진행자님께 역으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전세가 제도입니까? 문화입니까? 저는 관습법이라고 생각을 그쵸. 해요. 네. 이게 문화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빚지는 거 싫어해요, 사실은. 그래서 전세라는 게 처음에 생겼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저축을 해서 내가 그 집을 살 수 없으니 요 정도 돈을 줄 테니 그 집을 빌려주세요. 오히려 돈을 내가 빌려주고 집을 얻은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2008년인가에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네. 전세 대출을.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이걸 전세출금도 올려가지고 5억까지 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잔머리가 굴러가서 야, 이걸 잘만 하면 사기도 칠 수 있고 내 돈 10원도 안 들이고 빌라 300채는 갖겠구나. 이제 이런 일들도 벌어진 거죠. 전세 제도는 없앨 수 없다. 없어지려면 문화로 가야 된다. 전세를 안 사는 문화. 그럼 월세로 가야 되는데 월세의 부담은 또 우리 국민성 자체가 매달 뭔가 갚는 거 할부 이걸 또 싫어해요. 네. 지금 요즘은 사실은 할부가 만연돼 있잖아요. 카드 써서 뭐 옷 살 때도 그렇고 3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12개월 할부로 해서 우리 이제 휴대폰도 제가 쓰는 이 휴대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4개월 할부예요. 아, 네. 24개월 딱 2년 지나면 얘가 슬슬 고장이 난다? 그럼 또 바꿔야 되는데 그럼 또 여러 가지 또 뭐 혜택을 주면서 또 24개월 또 할부예요. 근데 할부인지 모르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할부라 그러면 내가 어디선가 돈을 현금으로 이렇게 줬어야 돼, 매달.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전세라는 제도가 왔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만 갖고 있는 전세 제도가 전세라는 그 관습이 없어지지 않는다. 저는 전세가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면요. 전세가도 안정이 된다. 근데 부동산 안정화시킬 정책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 뭐 강력한 한방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얘기해도 돼요? 아, 그럼요. 진짜요? 아, 네. 카르텔들을 없애야 됩니다. 카르텔. 사실 카르텔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단을 이뤄서 뭔가 이익을 볼 때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이익을 직접적으로 안 보고 간접적으로 보더라도 그것도 카르텔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동산 카르텔들에 의해서 부동산은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계속 내놓다 보면 하향 안정화로 가려다가도 그 조건에 힘입어서 다시 또 올라가게 되고 다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부동산 PF 먼저 터트려야 된다. 이 방송을 혹시나 그분들이 본다면 많이 찔려 할 텐데 파주에 주상복합 얼마 전에도 공사비가 비싸니까 이걸 이제 파토를 냈잖아요. 분양받으신 분들은 이게 뭔가 막 이런데 꼭 그 땅이 그런 게 아니라 파주에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땅을. 그럼 시행사들이 이걸 사잖아요. 서로 최고가 입찰을 산단 말이죠. 그런데 1등의 낙찰자와 아깝게 떨어진 2등의 그 입찰했던 업체가 가격 차이가 7배가 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분양가가 이게 당연히 그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내용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왜 비싼 거 공사비가 올랐대? 아유 요즘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그냥 막 올랐대. 근데 아니에요. 7배의 땅값을 더 주고 내가 샀는데 당연히 분양가가 비싸야지 이 사람들도 사업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 아닙니까? 그런 시장에 대해서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면 부동산 시장은 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계속 유지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가들도 월세를 그 상가 주인들이 많이 안 받고 싶어도 안 받을 수 없는 게 자기들도 대출을 그만큼 받아서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어떻게 가게세를 줄입니까? 가게세를 많이 내다 보면 장사를 해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람 안 쓰게 돼요. 식당 주인이 다 배달하고 하다 안 되니까 요즘은 키오스크라 해가지고 찍어서 하면 주방으로 가서 바로 또 갖고 오잖아요. 셀프거나 자기가 먹은 식탁 자기가 닦고 나간 식당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고용이 창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적으로 가계적으로 볼 때 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재화가 바로 이거예요. 덩어리가 커요. 그래서 이거를 잡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행복한 부자 나라가 될 수 없다. 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제 지론이 틀리면 나중에 방송 끝나고 돌아서서 욕하시면 돼요. 네. 직접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차후에 자산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는 게 소원이죠, 사실은. 어떻게 지금 집 살 타입인가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사십시오.